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걸 기정사실화하고 기존 의료체계에도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전 8시 30분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김부겸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 대응 체계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만 공급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먹는 치료제의 공급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고 기존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 후 격리 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 외에 추가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세한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중대본 회의 직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에서 전자약정 체결이 2시간 지연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누리집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약정 체결이 지연돼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 페이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자약정 페이지에 일부 신청자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접속이 지연됐다며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 누리집이 정상 복구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세대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40대를 겨냥한 공약에 초점을 뒀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옷차림으로 유명 댄서들과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젊은 층을 겨냥해 세계 문화 콘텐츠 2강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산 2.5%,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대북 투자에 관심을 밝혀온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과의 대담에서는 한반도에 대대적 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입장을 통해 핵실험 재개 검토 입장을 낸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연말정산철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놓고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소득 공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경쟁하듯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여기에 더해 맞벌이 직장인들의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의 무상급식을 아침, 저녁 식사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들 1조 5천억 원 정도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침 식사가 부실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아침 식사 제공은 원래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역시도 반려동물을 둔 가정을 겨냥해서는 진료비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소득 공제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역 메타버스를 시작하며 부동산 공약도 함께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충청 일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6,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1명 늘어 누적 6,501명으로 치명률은 0.9%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1명으로 어제보다 57명 줄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를 공식 제안했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사실상 제재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비공개 안보리 회의도 열렸는데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 측 제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제재안 논의 자체가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자고 안보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걸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 건데 사실상 제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일본과 영국 등 모두 8개국이 함께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member state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the sanctions in their jurisdictions or risk providing a blank check for the DPRK regime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이에 따라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성명 등은 채택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회의를 앞둔 그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미 미국의 대북제재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미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 안보 당국자들이 전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 그리고 경제 이슈에 관한 접근법 등 여러 회담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혀 북한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잠시 중단됩니다. 수색 작업의 걸림돌이었던 건물 외벽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 이 해체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예정됐던 대로 오늘 오전 8시부터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이 145m의 타워 크레인은 붕괴된 건물 외벽에 설치돼 추가 붕괴 우려로 그동안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늘 이 크레인의 상층부를 해체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동원한 1200톤급 크레인 2대와 기존의 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던 크레인 등 모두 석 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무게추와 팔, 조종실을 차례로 해체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돼 반경 79m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실종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됩니다. 크레인 상층부 해체 작업이 끝나면 붕괴된 뒤 남아있는 건물의 외벽과 중심부 벽을 강철 자재로 연결하는 작업이 주말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후에는 건물 상층부에 진입해 정밀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해가 되는 건물 일부는 파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중장비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한 지 보름 만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오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 이곳에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 하청업체 39살 장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장입차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입차는 용광로에 넣는 원료나 연료를 실어 나르는 차량입니다.
사고를 당한 직원은 건물 설비 설치 업체 소속으로 코크스 공장 안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숨진 장 씨가 입사한 지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현장 이해도가 높은 숙련공이나 산업안전기사 자격 등을 보유한 안전관리자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담당해오다 변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지킴이 작업을 지시했던 회사의 잘못된 지시가 이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 회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관리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 3년 사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708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도 50억 클럽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녹취록에는 다수 담겨 있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20년 4월 4일 녹취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 때 들어온 돈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 씨도 거론하며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5억 원이 화천대유로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 전 특검의 딸에게 50억 원을 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고 그 대가를 딸을 통해 받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문제의 5억 원이 김만배 씨가 이 씨로부터 빌린 화천대유 초기 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돈 전달에 계좌를 빌려준 게 전부라고도 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말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이 이미 지난해 9월 수사 초기부터 정 회계사로부터 입수했습니다. 2달여간 수사 끝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는 말로 검찰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반국도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남녀로 추정되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2명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57포인트 하락한 2843.11에 코스닥은 6.16포인트 내린 952.5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공포가 계속되면서 주요 지수가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3% 넘게 빠지며 이틀 연속 저조한 모습입니다. 또 LG이노텍이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경영진의 주식 매입 소식에 이틀째 6%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은 춘제를 앞두고 명절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난통에는 새해 음식으로 만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춘제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는 만두집이 있습니다. 원목찜기 57개를 겹쳐 쌓아 만두를 찝니다. 높이가 7m에 달하는데 한 번에 만두 2,000개를 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윈난성 아리라오산 자라가라에 사는 소수민족 태족 여성들은 설빔을 위한 수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出来，然后做成衣服，然后刚好赶那天就要盛装的出行，去找你心目中的怎么说？情人。 명절에 생화로 집안을 장식하는 남부 광둥성은 꽃시장이 대목입니다. 난이나 두견 등 전통적인 명절꽃부터 신품종 수입 생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신장 이리와 우루무치 등에서는 명절용품 특설시장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명절 음식과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주민들로 왁자지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동계올림픽도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지만 중국인들은 춘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서는 가전제품 등의 대형 쓰레기가 연간 8,800톤 넘게 나오지만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실제 수거 요청을 한 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고민 끝에 세타가야구는 한 IT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로 대형 쓰레기를 가져오면 이 기업이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골라 가격을 책정해 앱에 올립니다. 이 앱을 통해 덤벨 4개를 800엔에 구입한 남성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가전제품부터 장난감까지 2,600여 점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90%가 다시 팔렸습니다. 도쿄 이나기시는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비율 10%를 높이기 위해 한 음료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업체의 기술은 회수된 페트병을 100% 페트병으로 재생하는 것. 지자체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여서 좋고 해당 업체는 값싸게 재활용 페트병을 확보해서 경제적이라 서로가 윈윈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한 조용한 마을. 얼어있는 강 위를 노란색 차 한 대가 달리다 얇은 얼음 부위가 깨지면서 차량이 강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침몰하는 순간 여성 운전자는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 She's on top of the car. She's going in. Hurry up, Doug. 그런데 이 여성, 주변 목격자들의 걱정과는 달리 갑자기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목격자들은 당황했지만 차량이 침몰 직전이라 주변 주민들이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We tied the rope to the kayak and then just got it out to her. It's like everything worked out perfectly. Like it got her on the kayak, pulled her in, and as soon as we pulled her in, the car went under fully. 경찰은 이 여성 운전자를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하고 주민들에게 얼음강 운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대표 이슬람 사원인 알 누리 모스크. 800년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 2017년 이곳을 점령한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만행으로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당시 만행으로 이 사원의 명물인 옆으로 기울어진 높이 45m의 첨탑도 파괴됐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등의 지원을 받아 이 사원의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مشيدة من مادة الحجر والجص عرض الغرفة الواحدة 3.5 متر تقريبا وارتفاعها 3 متر تحوي هذه الغرف على عدة أحواض من الحلان ومغلفة بمادة القير لغرض حفظ مياه الوضوء.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원 지하 6m 아래에서 확인된 기도실과 몸을 씻는 공간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시설입니다. طبعا الجامع تم استثماره او في بعد اعاده تاهيله ممكن ان يكون من المعالم السياحيه المهمه في عموم العراق وفي عموم المحافظه لما الى من عمق تاريخي وحضاري مهم. 알누리 사원 복원 작업은 202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혹독한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의 오늘 제네바 회담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대응에 나서겠다. 독일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경고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 뒤 러시아의 군사 행동 시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mit new acts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at will be met with a swift, severe, united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 시 대규모 경제, 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trading relationship is important to us, but it is far more important to Russia. We hope an attack won't happen, but if it does, we are prepared. 이런 가운데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만납니다. 지난주 서방과 러시아 간 열린 세 차례 협상이 모두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러 양국 외교수장의 회담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거부 등을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영국, 네덜란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중국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아닌 임시 휴대전화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공개적으로 참가 선수단에 중국에서는 최대한 입단속을 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오는 23일 선수단 첫 입소를 앞두고 선수촌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선수단과 관계자 등 입국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一是呢要求来华前要下载来华前14天要下载冬奥通 PPT APP. 이미 일부 선수단은 마이 2022라는 이 앱을 사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기관이 6일 출시된 이 앱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의 여권 정보, 백신 접종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BBC 등 외신들은 또 이 앱이 천안문 사태 등 2,400개가 넘는 검열 키워드 목록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영국과 네덜란드는 선수단의 임시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갖고 가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국제인권단체 세미나에서는 선수들에게 안전을 위해 중국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We're advising athletes not to speak up. We want them to compete, go home, and use their voice when they get home. And that's a sad statement that we have.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와 중국 외교부는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2주 앞두고 중국 내 정보보호 문제는 물론 검열과 개인에 대한 통제가 전 세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계곡을 잇는 출렁다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강원도 원주 소금산에 즐길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이름은 울렁다리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임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소금산 자락. 다리 두 개가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짧은 건 출렁다리. 2018년 완공돼 이미 300만 명이 다녀간 관광 명물입니다. 그 옆에 2배 더 긴 다리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울렁다리입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아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는 이렇게 유리로 된 바닥이 설치돼 있어 계곡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지상 200m 높이에 길이 404m, 울산 대왕암의 다리보다 100m 더 길어 보행용 현수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건설 기간만 2년에 사업비는 1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놀랐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 들으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원주 소금산 전체를 초대형 친환경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 거대한 암벽에 그려내는 미디어 파사드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음악 분수, 깎아지는 절벽을 따라 걷는 소금잔도, 이제 울렁다리까지 완성되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해 관광객이 200만 명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악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하늘 정원이 완성될 예정이고 케이블카까지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악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설치가 올해 말까지 끝나면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일주일 내내 이어진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파특보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서울이 영상 4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나 높아 한파특보가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름에 따라 오늘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이나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가 풀리자마자 바로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남 동부 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이 6도, 광주가 8도, 부산과 제주가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위가 풀리고 나면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